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동맥 질환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웅래입니다.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으로 심장에서 나온 피를 몸의 각 장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장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파이프처럼 원통형으로 생겼고, 이 대동맥벽은 크게 세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동맥을 통해서 머리와 다리 그리고 복부에 있는 여러 장기들로 피가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동맥에는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대동맥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동맥이 늘어나는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풍선처럼 늘어나는 질환으로 대동맥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행대동맥에 생길 경우에는 이것을 상행대동맥류라고 하게 되고, 하행대동맥에 생길 경우에는 하행대동맥류,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종국에는 이 대동맥류는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파열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과다한 출혈이나 장기의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사망하게 되는 시한폭탄과 같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서운 질환은 어떤 증상으로 알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크기가 심각하게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나이가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질환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주변 장기를 압박하게 되고 답답함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걸 자극하게 되면 신목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증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파열이 임박했다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요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슴 통증은 심장을 비롯한 여러 다른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동맥류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파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날까요? 보시는 것처럼 5.5cm가 넘어서게 되면 부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파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5.5cm를 치료를 요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환은 대동맥 박리입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벽이 갑자기 찢어지면서 대동맥벽이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이던 대동맥벽이 진성내강과 가성내강으로 나뉘어지는 질환입니다. 동맥류와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유전성 연부조직 질환 등이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또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특히 상부 대동맥을 침범하는 경우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대동맥 박리의 증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슴과 등의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특징적으로는 등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또한 머리 혈관들이 침범이 돼서 찢어지는 경우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가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장 주변으로 피가 이제 차거나 대동맥에서 연결되는 심장 혈관들이 침범받는 경우에 심부전이 급성으로 발생하여서 숨찬 증상으로 내원하기도 하고, 출혈에 따른 어지러움으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응급실에 와서 CT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T 소견에서 나타난 박리의 범위가 이러한 대동맥 박리의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상행 대동맥을 연루된 경우에는 사망률이 시간당 1%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정도로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행 대동맥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응급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행 대동맥만 침범하는 경우에는 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조심스러운 약물 치료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대동맥 박리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면은
그 상행대동맥을 침범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는 그래프에서 네모가 바로 상행대동맥을 침범한 경우입니다. 까만색이 수술을 한 경우, 빈 네모가 수술하지 않은 경우인데 사망률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행대동맥을 침범한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하행대동맥만 침범한 세모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이 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내과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수술을 해서 사망률이 비교적 낮다고 해도 사망률이 한 25%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수술 방법과 기술의 발달로 이런 것들이 한 18% 정도까지 낮춰져서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2020년도에 저희 병원에서 이런 대동맥 박리를 수술을 한 결과를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때 보면 사망률은 한 2.2%까지 많이 낮춰졌고, 이거는 국제 기준 성공률보다 월등히 앞서는 결과다. 이런 것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치명적인 대동맥 질환,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를 걸리지 않거나 혹은 대동맥류가 진행하는 속도를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이 질환의 가장 주요한 위험 인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혈압이 있다면 약을 잘 먹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관리를 통해서 이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저질환이 있다면 고지혈증이나 판막질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수단에도 대동맥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박리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술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대동맥병이 발생 부위에 따라 치료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병든 부위를 제거하고 인조의 혈관으로 그 부위를 대체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부분은 대동맥궁 원위부가 될 텐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정중흉골절개라는 일반적인 심장 수술을 할 때 쓰는 절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 아래 부분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절개 부위죠. 좌측 흉부 혹은 복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조 혈관으로 바꿔주는 동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램프를 잡고 꼬매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겸자로 잡았기 때문에 그 원위부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장기는 피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장기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에 피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보이는 이런 복잡한 기계가 바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심폐기라고 불리는 인공심폐기라고 불리는 기계인데요.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파란색 심장 온몸에 이제 피를 공급하고 온 정맥 피들이 심방에서 모인 다음에 좌측에 보이는 수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산소를 공급받으면 빨간색 피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색 피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캐뉼라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부위에 피를 주게 되고, 그러면 수술하는 동안 그 부위에도 피가 갈 수 있게 유지가 되면서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써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정중흉골절개를 통한 수술적인 치료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중흉골절개는 목 밑에 있는 움푹 들어 파인 곳에서부터 명치 있는 데까지 복장뼈를 반으로 갈라서 하게 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행대동맥, 대동맥궁, 그리고 일부 하행대동맥 근위부에 있는 병변들을 치료할 수가 있겠고요. 좌측에 보이는 그림은 상행대동맥을 치환한 모습이고, 우측에 있는 모습은 대동맥궁을 치환한 모습입니다. 대동맥궁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굴뚝같이 이제 3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머리혈관으로 가는 분지들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때 머리혈관으로 가는 피들이
손상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뇌손상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더 길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류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런 범위를 결정하게 되고, 대동맥 박리의 경우에도 환자의 기저 상태나 응급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치료 범위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동맥, 상행대동맥 혹은 대동맥궁 치환술 후에 사망률은 뭐 기관마다 보고하는 바는 조금 다르지만 2%에서 22%까지 기저질환에 따라 다양한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고, 또한 혈관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들을 수술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이 날아갈 경우에 뇌경색이 생길 수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의식 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처 감염이나 인조혈관 감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한 2% 정도 사망률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술은 좌측 흉복부 절개를 통한 하행이나 복부, 흉부 대동맥 치환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슴부터 배까지 이어지는 긴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길고 절개 부위에 따른 통증도 상당히 있고 수술 난이도도 높은 그런 수술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다양한 부위들을 교체해 주게 되는데, 대동맥궁 치환할 때 머리 손상이 없게 유지하면서 머리혈관 연결하는 게 중요하듯이 흉복부 수술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밑에 있는 복부 장기로 가는 혈관들, 이런 거랑 그 척수 쪽으로 피를 공급하는 늑간동맥들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늑간동맥으로 해서 피를 공급받는 척수 손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면 수술은 잘 되었는데 환자분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하지마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척수 손상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해서 이 수술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척수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 의료진에게도 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운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수술 시간도 줄이고 출혈을 줄이고 그리고 늑간동맥을 잘 연결해 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술장에 가보면 이런 늑간동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요즘 그런 첨단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CT를 찍은 후에 목표가 되는 혈관들을 이런 3D 프린팅을 통해서 미리 찾아가지고 인조혈관들을 만들어서 준비한 후에 수술을 해서 수술 시간과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국제학회지에 발표해서 좋은 평가들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흉복부 대동맥류 수술의 사망률은 기저질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7.5에서 25%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출혈, 뇌경색, 감염 등이 중요하겠고,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인 때문에 하지마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스텐트 치료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뭐 수술이나 스텐트 어떤 걸 받더라도 기본이 되는 치료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행 대동맥만 침범하는 대동맥 박리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약물만으로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뭐 아프고 어렵고 무서운 수술을 몸이 약한 그런 환자들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은 환자들을 위해 대안치료법으로 고안된 방법이 바로 스텐트 치료입니다. 스텐트 치료는 보시는 것처럼 넓적다리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큰 혈관을 통해서 스텐트를 혈관에 집어넣고 혈관 안에서 이걸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대동맥류를 건너뛰게 만들거나 막힌 혈관을 뚫어주거나 이런 원리로 하게 되는 치료법이고, 수술에 비해서 째거나 이런 것들이 덜하고 덜 침습적이기 때문에 초기 사망률이 더 낮아서
이런 고위험군 환자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텐트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모든 환자들에게 이걸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의 그 혈관 상태가 해부학적으로 적절한 구조여야 됩니다. 이 말은 그 스텐트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충분한 마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스텐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있는 혈관들은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혈관들이 그 사이에 껴있는 경우에는 또 이런 스텐트 시술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대동맥은 수축과 이완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동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스텐트가 움직일 수도 있고 양쪽 끝에서 피가 셀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혈관들에서 피가 계속 들어오면서 혈관이 커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시술 혹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3년 이내에 재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게 한 30% 정도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치료의 끝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CT 검사를 하면서 합병증이 생길 경우에 이를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스텐트 치료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는 마찬가지로 사망이나 출혈, 뇌경색, 감염, 그리고 허리 쪽으로 가는 혈관들을 다시 붙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스텐트 치료도 중간 범위를 크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하지마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 관련 합병증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동맥 저희는 질환 협진센터를 통해서 스텐트 치료와 수술의 장점을 혼합해서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치료법도 환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수술은 현재까지는 뭐 교과서적인 치료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대동맥이 크게 터졌다거나 박리가 상행대동맥에 있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험도가 높더라도 해야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거나 추적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교적 완벽하게 치료를 끝낼 수 있는 수술적 치료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나이가 굉장히 많거나 수술을 못 견딜 것 같은 환자들에게는 스텐트 치료가 도움이 되겠고 나이와 상관없이 외상성 대동맥 손상 같이 좁은 범위에만 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스텐트 치료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스텐트 치료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텐트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동맥 질환은 복잡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치료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맞춰서 이런 스텐트 치료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안산병원에서는 제가 포함된 심장혈관 흉부외과를 비롯해서 심장내과, 혈관외과, 영상의학과에서 모두 모여서 대동맥 질환센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개별의 환자에 대해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